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짧은 시간에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 6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값 급등세에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보류한 데 이어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수도권의 공공택지 14곳을 더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보안사 문건에 전 씨가 5.18에 관여했다는 실명이 나왔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오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금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옵니다. 전직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 몰카를 찍었다고 자백했는데도 물증이 없어 무죄를 받았던 수영 대표팀 몰카 사건이 2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피해 영상으로 추정되는 촬영물을 JTBC 취재진이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구에서 부산 구간은 2년 안에,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4년 안에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역량 강화 등급을 매긴 조선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전국 80여 개 대학교들이 내년부터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학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청와대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제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나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예결위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결위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쉬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제2회의장 앞인데요. 오후 6시 45분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조금 전인 오후 7시 45분부터 다시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결위에 나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도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김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귀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본인에 대한 사의 표명설도 부인했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매우 강력하게 내놨기 때문에 오늘 여야 지도부에서도 반응이 있었을 텐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종의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민주당은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임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주재한 첫 최고위원 회의였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예. 자, 여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한국당은 오늘 공세 수위를 상당히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오늘 거친 표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분배 구조를 바로잡는데 여기에다가 온 힘을 다 쏟고 그것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오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 무대포로 이렇게. 당장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하고 장하성 실장을 경제팀에서 경질해야 합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청와대하고 여야의 주장 가운데 제일 크게 엇갈리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와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민주당까지 주장하는 건 이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일 뿐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구축 등도 소득주도 성장에 포함이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전부인 양 정책 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 폐기를 주장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결국 과거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회귀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 또 가계동향 지수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당장 힘들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한동안 이렇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야당은 어제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교체된 배경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관련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를 몰아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교체 시기가 돼서 바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당 측은 통계청장의 재임 기간은 평균 2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야당은 전임 통계청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통계치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경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최근의 가계소득 동향 지표를 그대로 발표한 게 교체 배경이라는 겁니다. 구미에 맞게 통계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여론 조작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통계에 손대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라면 이 점은 국민의 심판을.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나온 통계 결과와 교체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람을 바꿀 시기가 되어서 바꾼 것일 뿐이라며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황수경 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지난해 7월 임명됐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어디서 살든 체육시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10분으로 하겠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일자리에 올인하다시피 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첫 방안은 이렇게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대신 택한 방법입니다. 삶의 질과 고용 쇼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재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을 한 기록해는 특징은 일자리입니다. 거의 우리 재정당국에서는 고용인지 예산으로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을 일자리에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줄여왔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내년엔 좀 늘려 잡습니다. 다만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토목공사가 아닌 이른바 생활형 SOC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미세먼지 방지숲 같은 지역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은 5조 8천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0% 이상 늘어난 8조 7천억 원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고용 쇼크도 완화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민체육센터는 내년까지 160곳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체육시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13.8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작은 도서관 지원 대상도 올해 16곳에서 내년에는 244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 직후에 방송할 예정이었던 긴급 대토론 고용 쇼크 한국경제 출구는 이 방송이 연기됐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JTBC는 최근에 고용 쇼크 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 대토론을 기획해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연기돼서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예결위에 출석하는 김상조 위원장은 토론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른 경제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대부분 오늘 국회 출석을 해야 하는 바람에 부득이 토론 방송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토론의 성격상 정부 관계자가 나와야 내실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토론을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로 예정된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하는 같은 주제의 토론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이 60일 동안의 수사 끝에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서 1억 번에 가까운 조작을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이와 같은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범이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11번의 만남을 통한 친분과 메신저 대화 그리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입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거나 킹크랩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물증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뉴스기사 총 8만 천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에 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9,971만여 건의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 전인 지난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개의 뉴스당 평균 17개의 댓글에 대해 1,200번 공감을 조작한 걸로 결론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범이라고도 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번 만나 친분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 11월 9일엔 댓글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댓글 작업을 보고받았으며 총 9,971만 번의 조작 중 8,800만 번이 김 지사와 관련됐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조건으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앞서 기각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엔 포함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사실 무근이고 관련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총영사 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특검의 발표 자료에는 이례적인 대목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루킹에게 불법 자금이 들어갔다는 배후설, 또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관련설 등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를 직접 공개한 것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돈이 모두 29억 8천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킹크랩 서버 운영 등에 들어간 자금입니다. 그동안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 자금이 유입됐다며 배후를 의심하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비누 판매 등 드루킹 일당의 자체 수입과 지출이 사실상 일치한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김정숙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경인선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경인선은 드루킹 일당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드루킹 일당의 불법 활동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것만으론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드루킹 측에 경력금으로 1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처음 진술한 사람의 말이 바뀌었고 다른 회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특검은 60일 동안의 수사를 끝내면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인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에서도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벌써부터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그동안의 특검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오늘 특검이 발표한 37쪽의 수사 결과, 그 자료를 보면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의혹을 설명한 부분은 몇 쪽입니까? 3쪽 정도?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었죠, 원래? 그렇습니다. 전체 수사 결과 자료 중에 사실 공모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 정도밖에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이상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더 내놓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기존에 나왔던 보도, 수사 과정에서의 보도 내용 그 이상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예. 일단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그 킹크랩 시연회가 2016년 11월 9일에 있었는데 바로 한 달여 뒤쯤부터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특검은 김 지사가 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허가를 해줬다고도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또 기사 링크들을 보내면서 조작을 지시하고 다시 또 보고를 받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2018년 2월 8일,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까지도 포함됐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예. 혹시 그 3쪽짜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뭐 새로운 무엇을 내놓을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가령 대선에 우리가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댓글을 조작을 하자라는 식의 아주 명확한 대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의 다른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별게 아닌 약속을 잡는 대화만 하더라도 드루킹 김동원 씨가 그 일일이 꼼꼼하게 캡처를 해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확실하게 두 사람이 매크로를 언급하는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다라면은 사실 이번 수사 결과에 포함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확실한 물증으로 다투기보다는 여전히 진술과 정황 증거들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 그 핵심 쟁점이 그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 문제였는데 네. 그게 이번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저 재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네,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건 양쪽 말이 엇갈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일본의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김 지사 측은 당시 어떤 후보를 도와달라고 했는지 특정도 안 되는 상황에서 드루킹 측의 진술만을 믿고 선거법 적용을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시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을 하는 부분은 그 청와대 인사 기준에 그 오사카 총영사가 더 급이 높은데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한 것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못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라는 그 설명이고요. 다만 특검 관계자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달라 또 이런 식으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혹시 다른 물증들을 제시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가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을 보류한 데 이어서 정부도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규제책과 함께 수도권의 공공택지 14군데를 더 개발하는 공급 확대책도 내놨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놓은 셈인데
집값 잡는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오늘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4곳입니다.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은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가 투기 지역이 되면서 서울 내 투기 지역은 총 15개 구로 늘어났습니다. 투기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공공택지지구 14곳을 더 개발해 24만 호를 짓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 지역에서는 상승 기대에 아직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 자체가 없네요. 찾는 사람 많은데. 정부는 대출과 세금 규제책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지만 집값을 잡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존에도 이제 규제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정화 효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약하지 않겠느냐. JTBC 이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 보류와 관련해서 진희선 부시장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열흘 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 안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불안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면서 국민연금은 왜 안 해주느냐 하는 불만도 컸습니다. 결국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명문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지급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란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 박능우 복지부 장관과 이낙연 총리에 이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지급보장 명문화에 쐐기를 박은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확정되는 정부의 최종 개편안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채무로 잡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정부 부처들은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별도로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전두환 씨의 38년 만의 사과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죠. 그러나 전 씨는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가 거짓말을 한다, 심지어 사탄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서 열리게 된 오늘 첫 재판에 전두환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어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줄곧 5.18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JTBC는 5.18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에 전두환 장군이라고 적힌 문건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전두환 씨 없이 열린 재판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끝내 첫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첫 기일에 해야 하는 본인이 맞는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온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댔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어제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의 주장대로 2013년에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면 지난해 출간된 회고록은 어떻게 썼냐고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은 2013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은 앞으로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을 10월 1일로 정하고 다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제구인장 발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은 전 씨의 불출석에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 씨는 지난해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나는 1980년에 광주에 간 일이 없다. 5.18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전두환 씨가 지난 38년 동안 반복해온 주장입니다. 어찌 보면 전 씨의 사과와 해명은 이 주장을 깨야만 받아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JTBC는 1980년대 초반 보안사가 작성한 5.18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5.18 당시에 관여한 군인들의 명단이 있는데 바로 전두환 씨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1981년 보안사가 작성한 증언 참고자료 문건입니다. 기무사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던 문건 목록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 보안사 비서실이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건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작전 내용과 당시 군 지휘부가 무력 진압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엔 광주 사건 시 각종 조치 및 결실에 이르기까지 국방장관과 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황 분석과 가용 방책을 검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책회의 참석자엔 보안사령관이 나오고 전두환 장군이라고 이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전 씨는 1980년 당시 광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5.18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건엔 광주에 UH-1H 22대를 비롯해 각종 항공기 40여 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적혀 있고 이를 결정한 것도 문건에 기재된 지휘부로 돼 있습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고 있었다 해도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전 씨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문건엔 또 5월 18일부터 광주에 특전사와 24단을 투입하는 명령도 당시 군 지휘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달 5.18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규명위원회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 조준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웅제약의 윤재승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쉬쉬하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윤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업무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정신병자 이거? 야 왜 그렇게 일을 해 야? 이거 되고 안 되고 원래 네가 야. 또 다른 대화에서도 험한 말이 쏟아집니다. 왜 일 되는 방법을 안 찾고 정견 빈명만 하려고 그래? 너 X처럼 말이야 아무나 뽑아서 그래. 회사 안팎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화가 나면 이 폭언하는 건 자주 있었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회장님은 무조건 그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욕설 파문이 커지자 윤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 회장은 대웅제약 창업주인 윤영한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로 2014년 9월 대웅제약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윤 회장은 일정을 앞당겨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재직 당시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방배동 설해마을에서 314번이나 썼는데 시민단체에서는 함 전 사장이 지극히 사적인 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은 2014년 12월 취임한 뒤 3년 동안 서울에서 법인카드를 총 636번 결제했습니다. 강원랜드 서울지사가 있는 역삼동에서 146번을 썼는데 서울 방배동 설해마을 일대에선 2배가 넘는 314번을 결제했습니다.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유명한 케이크 가게에서도 회의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27번을 썼습니다. 과일가게, 식료품점 등 생필품 매장도 설해마을 근처를 이용했습니다. 함 전 사장의 집은 서울 반포동입니다. 설해마을은 함 전 사장의 싱크탱크 격인 포러모레의 사무국장이 사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랜드는 함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거나 다른 사람이 이 카드를 사용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함 전 사장은
포럼 관련 비용은 포럼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17차례 해외 출장 때마다 포럼올해 사무국장을 데리고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외 포럼과 겹칠 때만 몇 번 동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태백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강원랜드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주 태국 한국문화원장이 근무 시간에 수시로 쇼핑을 하다가 감사에 적발돼서 해임됐습니다. 문화원 운전기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한 뒤에 자신의 개인 여행지에서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류미혜 기자입니다. 2015년 태국에 부임한 한국문화원장 강모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쇼핑센터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업무 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3, 4회,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근무 시간에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센터를 찾을 땐 공용차를 이용했습니다. 무단 결근과 지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서 운전기사에게 대기를 지시한 것만 40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도 문제가 됐습니다. 강 씨는 개인 여행을 가면서 부하 직원에게 항공권 호텔 예약과 개인 물품 구입을 시키고 직원이 선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문화원 운전기사에게 휴가를 내서 자신의 개인 여행에 동행시킨 뒤 여행지에서 운전을 시켰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가 됐습니다. 태국 기관과의 미팅 때 식사 도중 말없이 사라지거나 약속을 일방 취소한 일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온상입니다. 정권이 바뀐 지가 1년 지났지만 아직도 근무 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체부는 강 씨를 최근 해임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자마자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광주에선 차들이 고립되기도 했고 중부지방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게릴라성 호우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찻길도 인도도, 건물 밖도 건물 안도 온통 누런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고가도로 위의 차들은 진출입 구간이 모두 잠겨 2시간가량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광주 백운광장 일대에는 시간당 최고 6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막 금방 물이 차오고 막 연락 와버려. 저건 기계가 몇 천만 원짜리가 다 차오고 이것을 어쩌냐고. 발목까지만 적셨던 빗물이 순식간에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도로의 빗물 처리 시설은 이물질에 막혀 오히려 피해를 키웠습니다. 광주에서만 오늘비로 9세대 13명이 이재민이 됐고 차량 20대가량이 침수됐습니다. 대구에선 하천이 넘쳐 인근 도로가 아침 한데 통제됐고 대전에선 밤사이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등 24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비닐하우스 30개 동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전남 순천에선 흙탕물과 돌덩이가 논밭을 덮쳤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기상청은 일단 가을 장마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가을 장마가 되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져야 하는데 고기압은 여전히 한반도 남쪽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의 열대저압부가 이 고기압을 따라 수증기를 공급해 중부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때 빗물바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빗물을 모아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 도로와 주변 건물이 물에 잠기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뒤 취재진이 확인해본 빗물바지엔 담배꽁초가 빼곡합니다. 각종 쓰레기까지 쌓여있고 진흙도 섞여 끈적거립니다. 담배꽁초를 걷다 버려버리니까 전에 오면 많이 쌓인다고. 사실 매일 청소한다는 것도 그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에요. 빗물바지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한 영상입니다. 쓰레기와 나뭇가지가 뒤엉킨 상태에서 물을 흘려보냈더니 순식간에 넘쳐 흐릅니다. 이번엔 덮개로 아예 막아봤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내리자
10분도 안 돼 인도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이런 빗물바지는 서울에만 48만 개에 달합니다. 점검은 각 구청이 맡고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 쉽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등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지난 주말 갑자기 취소되면서 북미 관계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청와대에선 폼페이오가 결국 다시 방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재훈 기자, 청와대가 방북이 취소된 배경을 좀 알아봤을 것 같은데 우선 방북이 곧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주말 동안 미국 측 채널을 가동해서 정확한 취소 배경을 알아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조만간 재방북도 가능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다시 열기도 한 만큼 이번에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이게 조금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게 청와대가 당장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된 이후에도 남북 간 채널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방북을 위해 진행 중이던 논의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판단입니다. 네,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음 달 중순이죠. 남북 정상회담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우리 일정 자체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속도 조절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만큼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없다면 당분간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재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일본인 관광객이 보름여 만에 풀려나서 오늘 중국에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스파이 혐의로 북한에 붙잡혀 있던 일본인이 석방되면서 본격적인 북일 교섭의 진전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석방을 계기로 북일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2년 전에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정모 씨가 선수촌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된 이른바 수영대표팀 몰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보도 이후에 큰 논란이 됐지만 작년 12월에 1심 재판부는 몰카를 찍었다고 자백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몰카를 봤다는 참고인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진술과 자백만으로 유죄가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체 없는 살인사건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피해 영상으로 추정되는 촬영물을 확보해서 지난주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수영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 진천 선수촌입니다.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물이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2016년 8월입니다. 수영 대표팀 총감독은 자진 사퇴했고 합숙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전 수영 대표 정모 씨는 선수촌은 물론 과거 체육고등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관련 동영상을 복원하지 못했지만 몰카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진천 선수촌이랑요. 최고에서 찍었다는 거 그것도 맞고 미친 것 같다 막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진짜 통제가 안 돼 막 계속 찍는데. 검찰은 정 씨를 포함해 5명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찍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참고인들이 봤다는 영상도 누가 찍은 건지 분명하지 않단 겁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당시 선수촌에 있던 선수들이 촬영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찍힌 장소는 2016년 8월 대한체육회가 공개한 진천 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 내부 구조와 비슷합니다. 탈의실 내부 옷장 모양도 같습니다. 영상은 샤워실 맞은편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30초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잘 있을 거면 시합장밖에 없어야 같은데 등치하는가 무시하는가 그건 사실 없진 않거든요. 연도별 대표 선수 명단과 비교해보니 정 씨가 자신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로 그 시점과 같았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사건 관계자는 누가 진짜 범인인지 꼭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동영상이라는 게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취재진은 지난주 수요일 이 영상물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영상물이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보강 증거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백하는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없죠. 영상물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유죄 입증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이번 사건은 몰카를 찍었다는 가해자 자백과 몰카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까지 나왔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그 논란도 컸습니다. 특히 취재진도 찾을 수 있었던 영상을 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수영 국가대표 정모 씨가 불법 촬영물을 보관했다고 밝힌 저장기기는 모두 2개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6년 4월 노트북과 외장 하드에 있던 영상은 모두 삭제했는데 외장 하드는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노트북에선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고 잃어버렸다는 외장 하드는 아예 찾지도 못했습니다. 뒤에서 포인이 그렇게 나왔으면 이 포인이 정한 거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못하는 바람에 최선을 다했는데 명함을 보고도 있지 어떻게 다 밝혀요 것을. 법조계에선 정 씨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 기소 내용도 촘촘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공범 가운데 누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누가 망을 봤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겁니다. 행위 분담 부분이 좀 불분명하게 공소장에 설치가 돼 있다. 그런 점들도 무죄 판결의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 씨에게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반응도 엇갈립니다. 사체가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살인죄로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 영상물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사체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 A가 자백을 다 했고 또 샀다 그러고 또 촬영물을 본 사람이 있고 이 정도면 저는 무죄 판결에 조금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은 JTBC가 이미 제출한 영상 외에도 정 씨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는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달 6일 재개되는 항소심에서 해당 영상들에 대한 증거 능력이 얼마나 입증될지 주목됩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 몸담은 뒤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강성 이미지 때문에 야당과 각을 세울 것이라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했습니다. 분단 시대를 마감을 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이해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건 정치인이 된 후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곧바로 야당 지도부를 찾아 협치를 언급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이제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뭐. 예, 그래서 뭐 그때는 당정청 회의지만 아마 이제 대표님
맡으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도 더 돼야 안 되겠죠. 이 대표는 5당 대표 협의회를 제안하며 협치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통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정기국회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야당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이 대표의 협치 행보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란 전망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독 비싼 구간들이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들어간 곳은 일반 고속도로의 2배가 넘는 통행료를 받기도 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비싼 민자도로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인천국제공항에 가려면 값비싼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인천공항 갈 때 많이 부담스러워요. 지금 다른 고속도로보다 유난역에 인천공항 가는 길이 비싸서 물론.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이용하려면 통행료 6,600원을 내야 합니다. 4년 안에 지금의 절반 이하인 3,200원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 18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빠른 곳은 2년 안에, 늦어도 4년 안에는 일반 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현재 일반 도로와 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일수록 큰 폭으로 통행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통행료를 낮추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겐 고속도로 운영 기간을 늘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사업자가 통행료를 33% 내리고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받았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4교시나 5교시만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맞벌이 가정에선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죠. 이런 돌봄 공백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저학년 학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학원이 운영하는 노란색 버스를 오르내립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곧장 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퇴근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엄마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게 너무 학교 시간이 빠르니까 어쩔 수 없이 돌리는 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저학년생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려 고학년생과 같이 집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학습 시간은 유지하고 대신 휴식과 놀이 시간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급식을 먹은 뒤 1, 2학년생은 오후 1시, 3, 4학년생은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3시로 해야지 애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면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출산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0여 대를 우산으로 내리쳐 망가뜨렸습니다.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3년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로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신호대기에 멈춰선 차량들을 우산으로 내리칩니다. 황급히 차에서 내린 운전자들이 저지하자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조현병을 앓는 47살 정모 씨인데 어제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시 산호등 일대에서 우산으로 차량 24대를 부셨습니다. 정 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교도소에선 상담도 받고 약도 착실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이후 방치됐습니다. 결국 최근에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겁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서도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진 경찰 조사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출입문을 때려부시고 변기를 때려부시고 그걸 앞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런 과정. 정 씨처럼 교도소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도 출소하면 증상이 아무리 심각해도 본인이 알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선 지자체와 경찰 등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관리, 치료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리산에서 3번이나 빠져나왔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당했던 반달곰이 결국 경북 김천 수도산으로 이사했습니다. 곰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가까이에 민가와 등산로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곰과 사람의 공존에 대한 고민이 남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옮겨온 철제 케이지의 문을 열자 제법 큰 곰 한 마리가 뛰쳐나옵니다.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산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3번이나 서식지인 지리산을 빠져나와 김천 수도산으로 향했던 반달곰 KM53입니다. 올해 5월엔 수도산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 왼쪽 앞발이 부러졌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고심 끝에 수술을 받고 회복한 이 곰을 김천 수도산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곰의 행동 반경입니다. KM53은 100km 정도를 움직이는데 수도산의 반경은 고작 5km에 불과합니다. 수도산에 머무를 수도 있고 주변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행동권이 좀 더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내가 산에를 엄청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에 못 간다겠지. 김천시와 환경부는 주민과 등산객에게 곰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산에서 곰을 만났을 경우에는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선을 마주하고 뒷걸음질을 치며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곰이 수도산에 완전히 정착하면 암컷 반달곰을 추가로 방사해 서식지를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생중계되던 온라인 게임 화면을 통해서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중계가 멈춥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풋볼 게임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참가자가 경기에 졌다는 이유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총을 난사했고 2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온라인 게임 화면입니다. 게이머의 조이스틱 조작에 따라 게임 속 풋볼 선수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갑자기 총성이 10여 발 들립니다. 비명소리도 이어지더니 생중계되던 게임은 곧 중단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게임바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온라인 풋볼 게임 토너먼트의 지역 예선에 참가한 게이머였습니다. So there were 3 deceased individuals at the scene. One of those being the suspect who took his own life.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1대1 경기에서 패배한 뒤 한 참가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가 몇 분 뒤 다시 나타나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5,000로 오는 10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결승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였습니다.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살아남은 게이머의 어머니는 총탄 자국이 선명한 재킷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임바 인근 고교에서는 지난 2월 총기 난사로 학생 17명이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 운동을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 관광지 세부의 한 모텔에서 어제 저녁 한국인 20대 남성이 8발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일정 기간 현재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수사당국은 필리핀 사람 1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쫓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이틀 전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열린 전국 해양 스포츠 대회에서입니다. 해상 다이빙 대회에 참가한 48살 김모 씨가 다이빙을 한 뒤 모래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주최 측인 부산 서구청은 경기가 진행되면서 썰물로 바뀌어 수심이 얕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문제가 된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형 세제가 판매 중지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MIT가 들어있는 멜라루카의 욕실과 유리용 세제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 성분은 씻어내는 방식의 제품에만 0.01% 이하로 써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는
지난해 3,620만 명으로 1년 만에 0.3% 감소했습니다. 또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교육부가 지난주 전국 300여 개 대학교의 역량 진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학교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내년에 신입생을 적게 받아야 하고 일부는 국가 장학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문을 연 조선대학교입니다. 올해 신입생만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입생 정원을 최소 10% 줄여야 합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최상위 아래 등급인 역량 강화 학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교육 여건과 재정 건전성 등을 점수로 환산했는데 조선대를 포함한 전국 66개 학교가 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방학 중에 소식을 접한 재학생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돈 어디다 썼냐, 좀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교내 온라인 게시판이나 이런 소셜 계정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개강을 앞둔 학생들은 등록금이 비싸지거나 후배들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좋진 않죠. 믿고 등록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다니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학교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교수들은 교육부 발표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뒤늦게 예산을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선대와 마찬가지 진단을 받은 서울 덕성여대는 교육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율 개선 등급에 탈락한 학교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창피하고 선생님 보기에는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하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전국 20곳. 신입생 규모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학생들도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길이 막힙니다.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점수를 받았으며 앞으로 이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학교에서 기울여야지만 보다 나은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만 있다고 해도 교육부의 평가 방식이나 기준을 두고도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15년보다 점수를 20점 가까이 올렸지만 이번에도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요.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나 감점 요인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 입장은 다릅니다. 기준들은 굉장히 세세하게 나갔거든요. 그걸 또 설명회를 하고 연수도 했어요. 저희 평가 편람이 대학별로 한 100페이지가 넘는 평가 편람의 세부 기준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인근 지역 경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의 유일한 대학교였던 한중대학교는 2015년 교육부 진단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학은 3년 만에 유령 캠퍼스로 방치됐습니다. 인근 상가와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학교는 좋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학교 가고 나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서 상권이고 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2015년 역량진단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5곳 가운데 3곳은 최근 2년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장사를 지금 접을까 생각 중이에요. 글쎄요, 지역 경제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 볼 때는. 제가 원래 동해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전혀 여기는 경기가 없어요.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지원도 끊기게 될 학교들은 사면초가 분위기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넘어갈 게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올라간다. 세상의 높이가, 우리의 기회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세상은 위로 넓어진다.
수직의 길로 세계를 넓히다. 길을 만들다. 현대 엘리베이터.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 작가 천금성. 그는 고된 뱃일을 견뎌내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달빛 출렁이는 선창 아래서 적어내려간 글은 거친 바다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신춘문예에 당선됐을 때도 그는 배에서 소식을 들었다 합니다. 그는 한국의 멜빌이요, 콘레드이며 생텍쥐베리다. 바다와 사투하는 치열한 문학적 깊이. 천금성은 해밍웨이처럼 바다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다가 아닌 무태 딱 한 번 발을 들인 이후였습니다. 전두환 장군의 전기를 써보지 않겠느냐. 착수금 50만 원을 들고 찾아왔던 허문도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과의 만남. 원고지 1200장 분량의 전두환 전기 황강에서 북악까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의 전기 작가. 이후 그는 더 이상 한국의 해밍웨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졌다. 낙인은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고 인세를 받아 배를 하나 사려 했다던 작가는 자신이 쓴 그 글의 굴레에 갇혀서 쓸쓸하게 잊혀갔습니다. 반면에 황강에서 북악까지의 주인공이었던 젊은 장군은 긴 시간 권력을 무기로 살아남아 당당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당함은 종래에는 그 스스로 펜을 들어 자신만의 시대적 소명을 논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과함은 모자람만 못하다 했던가. 총으로 일어섰던 그는 펜으로도 무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법정을 거부한 그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의 알츠하이머. 그는 모두 잊은 것인가? 아니, 그것은 잊힐 수 있는 것인가?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졌다. 작가 천금성은 그날의 선택을, 수없이 되새김했을 회한의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주역이 되어 가해했던 봄날 그 거리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었다 하는 가해자는 지금으로부터 꼭 38년 전인 바로 오늘 8월 27일 대통령에 당선되어 당시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러나 지금은 잊었다 하는 가장 높은 권좌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또다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죠. 종로구와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서울의 강북 4개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이나 강북 우선 투자 전략 등 최근에 서울시가 준비 중인 정책들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인데,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행정 2 부시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희선 부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희선입니다. 예. 기왕이면 오늘 직접 출연하셨으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기에 좀 편하셨을 텐데 극구 출연은 좀 어렵다고 하셔서 짧게나마 전화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부시장은 도시 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런 주택 관련 요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상승은 박원순 시장이 그 지난달에 왜 싱가포르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 네. 이렇게 말한 데서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사실 집값 상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박 시장님께서 이제 여의도와 용산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마스터 플랜의 본질적인 그 방향은 개별 단지를 재개발해서 난개발을 만들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그런 기존 방식을 탈피하자는 그 기조 속에서 발언을 하신 거고요. 예. 여의도나 용산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우리 2030 서울의 미래상 계획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차근차근 그런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두 군데를 이른바 통째로 개발한다는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보류하셨습니까? 이제 다만 이런 그 마스터 플랜의 본질과 방향이 마치 예전에 일시적인 재개발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언론에 전파가 되면서 부동산의 나름대로 과열 조짐에 좀 원인을 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좀 보류를 했고요. 도시의 그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잠깐만요. 예. 동의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럼 보류한다. 그럼 언론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 언론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 상승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작용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어가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이 엄중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용산과 여의도 그 마스터 플랜을 보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그 부동산 문제는 그 전 정부도 그렇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 부동산 값은 잡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서울시에서 이 이른바 통째 개발이라는 얘기를 내놓을 그 당시에 이미 부동산은 크게 문제가 돼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싱가포르처럼 통째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부동산 값이 뭐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하셨습니다만은 뛴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미 이제 7주나 지난 상황에서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이미 좀 늦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예. 과거의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을 좀 탈피를 하겠다. 그리고 도시 재생으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째 사실 서울시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예. 또 저도 도시재생본부장을 또 3년을 해왔었고요. 예. 이런 전반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여의도와 용산에 대한 미래 구상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고 또 최근에 어떤 집값 상승을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류를 한 겁니다. 예. 뭐 다시 질문을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서울시에서 이 계획을 내놨을 때 이미 부동산 값은 크게 이슈였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던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박 시장은 7년 동안 그 부동산 문제를 접하는 도시개발 문제를 접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오히려 박 시장답지 않다라는 분석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가 남는데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되면 다시 이 계획을 내놓습니까? 사실 여의도와 용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에 굉장히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마스터 플랜 2030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도심 중에 하나로 설정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한 지 40년이 넘어서 50년째 다가오는데 예. 이번에 한번 어떤 식으로든지 재건축이 되고 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한 100년 이상이 지속되는 도시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미래를 구상을 하고 또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예.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마련하는 그 어떤 시장의 기본 책무라는 입장에서 이곳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뛰어오른다면 그것은 서울시가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보류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면 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도 애매하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이 겨우 그러면 안정이 되는데 거기에 이걸 또 던져놓으면 그때 가서 또 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마 경실련 쪽에서는 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이 계획을 폐기하라라고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답변이 여전히 같으십니까? 여기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부동산 그 앙등 상황을 보면 예. 작년 한 5월부터인가요? 예. 지금 1년이 조금 넘는 동안에 이렇게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굉장히 안정기를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상당히 안정된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그 개발 계획이나 이런 도시관리 마스터 플랜은 예.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많은 발표들이 있었죠. 예. 예, 부동산 안정기에는 그게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그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부동산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 부분은 도시 경쟁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이루어왔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서 다만 그 와중에서 이 박원순 시장의 발표가 다시 말씀하신 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가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여전히 그 입장이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예, 부동산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안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걸 재추진할 때는 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또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 계획을 보류함으로써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뛰든 것이 예를 들어서 좀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안정세를 좀 찾을 것이냐 주춤할 것이냐 거기 동의를 안 하시겠네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해드렸고 본인도 동의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부동산 상승기에서 그 심리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이것이 장기 플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보류가 되면 용산과 여의도 일대는 당분간 좀 주춤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같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지역들은 이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나저나 강북 4개 지역은 지금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신 것처럼 서울시는 강북을 개발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지금 전혀 반대의 입장이 돼버린 상황인데 강북 개발도 그러면 서울시가 좀 주춤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 옥탑방 생활을 마치면서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강북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주 내용을 보면 기존의 개발 방식이 아니고 마을과 골목을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빈집이나 집수리 또 골목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고 지역 경제로 활성화시켜서 생활 상권을 살리자.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돌봄 이런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것이지 어떤 종전의 어떤 뉴타운이나 재개발의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여의도하고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시겠다니까 시장에서는 좀 놀라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용산이나 여의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기 플랜 속에서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발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죠. 서울시 진희선 행정 2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엽제 뭐 이런 뭐 향군 그러니까 유공자들은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되고 그거는 정치 활동 금지라서 안 되고 모든 국민이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참석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집회에 가서 뭐 어떻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이거는. 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고위업체 전우회, 재향군인회 회원은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 없다는 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김진태 의원의 주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단체 회원들이 집회에 나가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법을 고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네, 그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회원들의 개개인의 참여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또 없던 규정이 새롭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부를 구체화시키고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취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행법으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수 없다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와 재향군인회 등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도 개인 자격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면 그러면 단체로는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집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네. 국가유공자 단체는 1963년에 법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생겼고요. 고엽제 전우회 등도 관련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담당 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정치 활동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처벌 조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개별적인 집회 참여가 다 금지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 신문이 재향군인회 태극기 집회 못 나간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취지는 단체 참가 금지가 구체화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잘못된 정보의 근거로 악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팩트체크에서 자주 다룬 것처럼 기사의 일부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왜곡을 하고 또 그게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약간 공식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법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발단은 2014년에서 16년 고엽제 전우회의 관제 데모 의혹이었습니다. 정경련의 지원으로 동원됐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논란이 됐고 처벌 조항이 없어서 선언적 규정이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최이배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법 강화를 국가보훈처에 요구한 것으로 국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피감기관인 보훈처는 이에 따라서 TF를 꾸려서 최근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사진의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예, 궁금한 제목이군요. 뭔가요? 청와대가 지난 22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한 장 보면 대통령과의 점심 식사로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서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주위에 청와대 내 여성 비서관들이 같이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 비서관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여성 현안에 관해서 얘기하고 기념사진을 한 장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예. 그런데 강용석 전 의원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저 사진이 쇼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찍은 사진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의 숫자, 구도, 설정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강 의원은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사실 베꼈다.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얼핏 보기에 정말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팔로 짚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자 강용석 전 의원이 저렇게 비판을 하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지역위원장이 저 사진들을 봤지만 각각을 봤는데 강변이 역시 예리하다. 이렇게는 못 엮어냈었다라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감탄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 좀 청와대가 반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예. 답은 시간에 있었는데요. 일단 두 사진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저 사진을 올린 것은 22일 오후 4시 26분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정용사의 유족들, 앞서 있었던 여성들이 이제 유족인데요. 이 찍은 사진은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전 9시 40분입니다. 예. 이 사실만 봐도 뒤에 일어난 일을 저 뭐 미국 시각, 한국 시각 잘 따져본 겁니까? 예. 저기 예. 올라가 있는 시각은 한국 시각이고요. 한국 시각으로이고요. 미국 시각으로 해도 22일 오후 4시 26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훨씬 앞에 있었고요. 저 백악관에서 있었던 행사 자체가 백악관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가졌다. 참정용사의 유족들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백악관에서 공개한 것이 우리 시각으로 23일 새벽 오전 4시 41분입니다. 예. 예. 이건 지금 나온 건 미국 시각이고요. 앞에 보면 우리 시각으로는 훨씬 뒤입니다. 23일 청와대가 오전. 굉장히 억울했던 모양이군요. 이걸 다 따진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베꼈다고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있었겠죠. 아, 예. 나중에 예, 있었기 예. 때문에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그거 바꾸면 예. 안 되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뭐 설마 그 백악관에서 청와대 사진을 베끼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뭐 우연의 일치? 그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까? 일단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서 강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예. 노코멘트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는 이전에도 대통령이 강요들이나 또는 방문객들과 대통령의 집무실 안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은 엄숙한 사진들만 나왔기 때문에 강윤석 전 변호사가 뭔가 색다른 사진을 보고 베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예. 선후 관계나 또 예전에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됐겠지만 베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팩트 체크처럼 됐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정현의 추천서로 잡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그렇습니다. 예. MBC가 지난 2014년에 MBC요? 예. 문화방송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12명의 경력 기자를 뽑았는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중 8명이 당시에 친박 실세로 불렸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12명 중에 8명이면 3분의 2인데요? 예, 한국일보에서 이정현 전 수석에게 확인을 했는데 추천서를 써준 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해줬다면 좋게 써줬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보통 그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기업에 추천할 때 추천서를 쓰는 경우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학교를 좀 이렇게 대학원을 뭐 지원한다든가 할 때 써주기도 하고. 예. 청와대 수석의 추천서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디든 경력직을 뽑을 때는 평판 조회 같은 것을 합니다. 주변인들에게 저 사람 어떻더냐, 업무 능력이나 성품 등을 물어보는 경우인데 슬쩍 물어보는 정도지 경력 기자를 뽑을 때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당시에 여권 실세가 이 사람 괜찮다라고 언론사에 추천하고 언론사가 좋다, 그럼 쓰겠다 하면은 잘 지내자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예. 바로 권한 유착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추천서를 그런 사람한테 받는 것도 뭐 이렇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MBC 내부에서도 당시 뭐 선발 과정이 좀 의아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어떻게 들어왔지 무슨 백이 있다더라. 어디 누구의 유력 정치인과 친하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소문으로 좀 돌았었고요. 예. 하지만 추천서까지 있는지는 몰랐다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갑질의 매뉴얼 잡았습니다. 예. 이거 어떤 그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유형으로 간다는 건데요. 예. 갑질 논란인 기업 오너들의 대처 방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먼저 대웅제약의 윤재승 회장의 갑질
폭언이 오늘 공개돼서 논란이 됐는데 예. 잠깐 앞서 리포트도 나왔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신병자 이거? 야, 왜 그렇게 일을 해, 야? 이거 되고 안 되고 원래 네가 야? 예. 예. 이 소리를 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그렇습니다. 정도로 벌써 많네요. 잠깐 봐도 예. 약 6초 동안 X가 10개 이상 나왔습니다. 예. 윤재승 회장은 오늘 YTN에 저 보도가 나간 뒤에 바로 몇 시간 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당히 빠른 대처인데요. 일단 미안하다.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핵심은 자숙의 시간인데요.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은 자숙이 끝난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숙의 시간 하면 그것이 뭐 영원히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문제는 또 핵심은 과연 자숙을 하냐 아니면 지금 이쪽 저쪽에 비난이 많으니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시간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남습니다. 예. 실제 일정 시간 뒤에 돌아오겠다. 분명히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예. 과거에 들은 예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4년에 땅콩 해안 논란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떠들썩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고개를 깊게 숙이고 사과하고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3년여가 지난 뒤에 계열사 사장으로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예. 이해욱 대림산업청 부회장도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올해 주총에서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는데 등기이사직은 유지를 했습니다. 예. 건설업계의 경우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경영권이 확실하다면 굳이 대표이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퇴를 하진 않았지만 진술 자체가 번복된 경우도 있는데요. 종근당의 경우 운전기사들이 폭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회장에 폭언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예. 회장도 내가 폭언을 했다라고 당시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운전기사가 폭언은 없었고 그냥 특이한 어조에서 좀 웃겼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뉘앙스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몇 달 만에 진술이 바뀌는 배경에 나중에 이제 관심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120mm가 넘게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